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인데 예도는 이 저녁에도 데리다의 진리라는 제목, 그리고 소제목은 데리다의 진리 슬래시 그 다음에 현정과 부재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데리다의 진리관을 살피면서 그의 전체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진리의 의미를 고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리떼, 그죠? 베리떼, 라베리떼 펑투아라고 하는 그 회화 에세이, 미술 에세이의 진리라고 하는 작품에서 수브젝틸과 프로젝틸을 나누면서 데리다는 그 아르토의 그 작은 수브젝틸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술가와 연결하여 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수브젝틸은 그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한 캔버스라든지 빈 공간, 그리고 흰 종이, 그리고 그 조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각판이 될 수 있겠죠. 이 수브젝틸을 예술가는 프로젝틸,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거기에 새겨 넣는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하여 표현이 일어나죠. 그죠? 거기에서 진리라는 그 개념을 데리다는 독특한 방식으로 미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구멍이 나고 예술가의 붓에 의해서 수차례 그려지고, 또한 점이 찍히고, 그리고 선이 그어지고, 그 모든 운동들 안에서 마침내 수브젝틸은 장식되는데, 거기에서의 의미 기호는 결코 확정된 의미를 산출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 의미의 바탕을 이루는, 의미를 해체하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장소로 수브젝틸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데컨스트럭시옹이라는 이 해체라는 이 개념은 결코 파괴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데리다의 진리관을 들여다볼 때 그 해체, 탈구성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하이데거가 사용한 아프바우라고 하는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은 물론 니체의 사유를 통하여, 그죠? 형이상학 일반에 대한 그러한 서구 형이상학을 다시 비판하면서 하이데거가 탈구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데리다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던 모든 해체와 모든 탈구성은 언제나 새로운 구성을, 그죠? 새로운 건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주의, 해체라고 하는 그 말을 단순하게 파괴하고 없앤다가 결코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에 의하여 폭력적인 질서와 서열화를 폭로하고, 그것을 해체함으로써 그 해체된 빈 공간 위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어떤 그 사유의 길을 다시 한번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는 파괴되었다가 다시 세워지는 이 해체의 운동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구성은 언제나 데리다의 모든 책들, 해결을 해체하는 글라라든지 조종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뭐 세례식이라든지 또 장례식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비유하여 데리다가 해겔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담론을 해체하는 책이고, 또 목소리와 현상에서 67년에 나온 목소리와 현상에서 서구 형이상학 후설을 통하여 촉발되는 플라톤과 해겔까지의 그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음성 중심주의를 해체할 때에도 그러한 탈구를 통하여 데리다는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세움은 따로 해체 후에 다시 세운다는 게 아니라 해체 과정, 탈구성 과정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탈구성 안에 새로운 구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리다의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리다를 읽을 때는 이러한 탈구성의, 예를 들면 해겔을 해체한다. 해겔의 전체를 해체함으로써 조종을 울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그죠? 여성과 남성이라든지 해겔이 객관정신에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러한 분리를 국가 안에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성의 기능을 국가의 어떤 변경으로 쫓아내는 듯한, 마치 플라톤이 시인을, 그죠? 국가의 어떤 변경으로 쫓아내듯이 변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은 그 해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부재한 기표로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데리다는 말하는 거죠. 데리다에게서 부재한 기표는 언제나 철학자들의 빈 공간을 채우는, 그죠? 철학 대가들의 어떤 그 빈 공간, 그 다음에 철학 텍스트의 그 여백을 채우는, 그 다음에 철학 텍스트에 쓰여진 기표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는, 기표와 기표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빈 공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그죠? 부재해 있는 그런 기표의 의미를 여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찰함으로써 새롭게 그 중심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이러한 탈구적 해석학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탈구를 할 때에 해체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도는 데리다의 진리 슬래시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정과 부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구성은 언제나 텍스트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그 의도를 갖고 있지만은, 매 순간 데리다의 그 전망은 그 특정 텍스트 안에서 대상을 탈구할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전통의, 서구 전통의 대가들의 텍스트들을 해체할 때에 그의 모든 책들의 의도는 그 대가들의 텍스트들 변경해서, 공백에서, 그 다음에 빈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여백에서 쓰여지지 않는, 기표로는 표현되고 있지 않는 그런 의미들을 추적하지만은, 이러한 데리다의 의도는 언제나 그 형이상학의 모순례로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썼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저자는 어떤 특정한 점을 갖고 글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할 때에 저자가 그 구멍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저자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거야. 맞죠? 저자는 자기가 못 보는 점이 있는 거예요. 삼자만이 저자의 어떤 그 맹점을 볼 수 있는데, 맹점이라는 거는 맹목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점은 바로 그 저자가 글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무의식의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의 탈구성, 해체는 언제나 은폐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서구 형이상학에서 서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상위에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상위에 있고, 신이 인간보다 상위에 있고, 그죠? 이러한 형이상학의 그 질서를 당연시 여기고, 그러한 당연시되는 그런 눈을 통하여 지금까지 플라톤부터 헤겔까지, 후셀까지도 그러한 형이상학의 서열에 잡혀져 있고, 심지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도 이러한 것에 잡혀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철학들을 이러한 서열을 없애기 위하여, 그죠?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모든 철학자들의 글 속에는 이런 형이상학의 질서,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를 당연시 여김으로써 상위에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하위에 있는 개념들을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고 추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고발하면서 데리다는 자기 방식대로 그들의 무의식을 추적해서 그것을 폭로하려고 한다는 것. 니체의 전략이 들어있죠,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은폐라고 하이데거의 사유를 정말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데리다는. 여러분, 모든 책에서 그래요. 그는 글쓰기와 차이에서도 하이데거 부분에서 현존의 개념을 끝까지 붙잡고 존재 개념을 추적하잖아. 그죠? 그리고 삭제 아래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홀츠베게에 나오는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그 작품 전체의 말미에 나오는 그 사방 개념, 사방 세계의 개념, 존재의 X표를 긋고 그 X표 양가에는 신과 죽은 자들, 신들,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 이 사방 세계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했는데, 이거는 존재라는 거는 언제나 이 세계 안에서 무와, 그죠? 무와의 대립 속에서 읽혀져야 되고, 그러한 삭제 행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생각해야 되며, 그것은 확정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존재의 드러남은 언제나 감추임과 더불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데리다는 역시 이제 다시 예도가 데리다의 전략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철저한 하이데거 읽기에서 결국 그는 또 니체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는 은폐와 탈은폐를 이야기하는데, 존재의 은폐를 하이데거는 언제나 존재의 드러남의 가능성으로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이데거는 순진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진리는 언제나 드러나 있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러나 있지 않음을 데리다는 니체를 따라서 프로이트에 억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데리다는 니체의 이 존재, 비존재를 니체를 따라서 억압된 걸로 보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페얼드랭터라고, 페얼드랭엔이 뭐예요? 드랭엔. 뭔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의식 안에 들어온 이러한 그 인간의 의식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검열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일반적인 그 통념에 맞지 않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때 프로이트는 쫓아내다와 이 쫓아내면서 억압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독일어 개념에서 페얼드랭에는 억압하다, 쫓아내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서 억압한다. 그죠? 이 억압된 거를 하이데거와는 다르게 데리다는 이 은폐를 언제나 니체와 같이 억압된 걸로 보는 거야. 문자를 쫓아낸 흔적으로 보는 거고, 여성을 남성에 비유해서 국가의 변경으로 쫓아낸 진리 전체에서 언제나 진리는 전체다라고 하는 해겔의 개념에서 억압된 여성의 국가의 변경에 위치시킨 해겔의 어떤 그 진리관 쫓아낸, 그래서 이러한 추방은 언제나 이러한 그 대가들의 개념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칸트, 해겔 역시도 이러한 추방을 언제나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추방은 부끄러운 거고, 그죠? 이 사회로부터 언제나 금기시 되는 거고, 또 이 사회가 형이상학적 질서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억압해서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죠?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 이 감추어진 정의상학과 그 다음에 철학에 의해서 또 그 시대의 서구 전체의 어떤 그러한 털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국가 권력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의 어떤 강력한 힘의 의지가 쫓아내버린 그러한 그 억압의 기표들, 그죠? 그 은폐된 것들을 폭로함으로써, 그죠? 그럼으로써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진리관은 결코 하이데거랑은 같지가 않지만 하이데거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폐를 하이데거와는 다르게 데리다는 언제나 이러한 형이상학의 하부 구조 안에서 억압된 모든 개념들의 그 지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리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다의 진리관은 언제나 하이데거와는 다르게 은폐 속에 있는 거예요. 은폐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야. 은폐된,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를 백날 얘기하고, 하이데거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존재가 계시된다. 어떤 감추어진 것에서 신화, 고전의 어떤 그런 텍스트를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은폐를 하이데거는 이러한 문화의 무의식이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러한 지배계층의 그런 담론으로부터 밀려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고. 이 점이 이제 데리다가 니체를 따라서 하이데거와 결별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을, 예도가, 페북에서도 자주 사용했지만은, 데리다의 핵심을 짚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헤겔이 여성을 남성과 대비시켜서 국가에서 수동적 역할로 변경으로 추방한다라는 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후설이 음성 언어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해 놓고, 그죠? 그 모든 말하기를 자기 의식적으로 그 말 속에 진리가 현존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서구 형이상학의 음성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어떤 그 형이상학에 의해서 철학자들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데리다는 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조차도 그 형이상학에 오염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형이상학의 질서와 담론을 따라가고 그것을 확고하게 만들므로써 서구 형이상학의 폭력성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데리다는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진리관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지만 하이데거와 다르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리다의 해체가 뭐냐? 이래 말했을 때 어려운 이유는 그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메토돌로기가 아니라고. 메서드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거는 방법이 아니고 데리다의 전망은 언제나 해체로 향해 있지만 그 해체가 뭐냐 했을 때는 그 개별 헤겔이면 헤겔의 정신현상학, 후설의 논리 연구 이런 것들을 해체할 때 그 해체의 내용은 언제나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해체를 보편적으로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여러분. 데리다의 의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 그죠? 여러분들이 데리다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니체의 진리를 언제나 존재에 드러남으로써 사유하는 이런 하이데거는 니체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니체는 선악의 저편 서문에서 진리가 여자라면, 두 번째 즐거운 학문 제 두 번째 판 서문에서 진리는 언제나 여성과 같이 감추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것과 같이 하이데거는 남성과 여성의 이 차이성을 은폐하고, 그죠? 그 역시도 남성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존재를 사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좀 나간 건 있는데, 어쨌든 데리다의 의도를 예도가 지금은 전달해주는 관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그의 진리관은 하이데거를 거쳐서 다시 니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프롱 박차라고 하는, 여러분 박차가 뭔지 알죠? 니체의 문체는 말발굽의 박차와 같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존재가 드러나는 것 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멀어짐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여성이라 그러는 게 여성이 진리라면 진리는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멀리 그냥 거리를 둬버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둠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 그러나 발견자가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자기 스스로를 감추는, 그래서 하이데거의 탈은폐 속에서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은폐 속에서만이 그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캔버스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라베리떼 엥 팡투아라고 하는 데리다의 후기 미학 작품에서 예도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캔버스는 뭐예요? 예술가들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다 안 되면 붓으로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구멍도 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캔버스는 언제나 의미화의 공간이지만 예술가의 의미화를 삭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자기 의미화를 백날 거기다 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죠? 예술가는 언제나 다시 그리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완결된 작품이라고 딱 내놓는 예술가는 없습니다. 모든 예술은 언제나 미완성의 작품으로서 그러나 그래도 그 미완성으로서는 괜찮다 하는 걸 내놓는 거야. 자기 그림에 자기가 만족하는 예술가가 누가 있어요? 대가들일수록 자기 작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그리는 캔버스와 같이 진리는 언제나 쓰여질 때 삭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엄청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방식으로 사유를 합니다. 데리다 역시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글쓰기가 뭐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쓰기는 태고적 루소가 자연 상태를 그리는 태고적에 숨어 있는 겁니다. 데리다한테서의 글쓰기는 이 서구 형이상학에 억압된 문자입니다, 여러분. 이 억압된 문자는 오히려 서구인들의 음성 중심적 사유를 언제나 대리 보충으로서 언제나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그들이 말함, 빠로를 지배하는 무의식의 기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래서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루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루소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고 이성 중심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자연적 감성 안에서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교육론 역시도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부터 배워라. 인간은 자연의 최초로부터 인간의 교육은 시작된다. 그죠? 그 교육은 자연 위에 다시 쓰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왜 데리다가 이러한 쪽으로 루소의 이런 부분을 언급하겠어? 그 자연 상태는 남자와 여자, 문자와 음성, 그 다음에 또 생각과 몸, 정신과 몸, 이런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차별화된 질서가 없는 그런 장소거든. 루소의 그 자연 상태는 그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이 이성 중심의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신화적 감성 안에서 감성을 통하여, 그죠? 그런 차별이 없이 최초의 서구 형이상학의 너머에 있는 최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는 그 원문자가 그러한 신화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의 문화의 무의식을, 서구인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문자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자기 무의식으로 추방하고 그들의 이성은 이 추방 위에서 자기 자신의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는 미안하지만 지 대가리 안에 있는
무의식, 문화 속에서의 최초의 상태에 숨어져 있는 그저 힘으로써 오히려 서구인들을 역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데리다는. 재미있죠. 예도의 강좌를 읽고 여러분들이 데리다 시리즈를 듣고 데리다를 다시 읽어보셔요.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담론을 구성해서 잠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해체의 방법은 텍스트마다 다르게 수행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 해체를 단 하나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데리다의 사유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진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니체는 에프롱에서, 그죠? 에프롱에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혁우성이상학을 해체했잖아.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서구형이상학은 지금까지 존재자만을 다루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존재자만을 다루었다라는 이것을, 그래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형이상학의 질서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하이데거가 다시 남성 중심적, 이성 중심적, 음성 중심적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개념이라는 거야. 그 이유는 그 존재 개념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서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이상학의 질서 안에서 편입될 때에만이 그 존재 개념이 파악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진리는 현전이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부재 속에 있다라는 거야. 이 현전의 개념은 철저히 하이데거가 음성 중심적 사유, 그리고 서구의 그 모든 형이상학의 모든 것들을 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 현전을 해체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하이데거가 비로소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데, 결국 이 존재의 진리를 현전으로 갖고 간 거는 이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아닌가 하면은, 현전은 언제나 부재를 감추고 있어요. 이 부재는 비존재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데리다가 정말 니체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봐. 비존재는 하이데거한테는 그냥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맞죠? 감추어져 있는 거라고, 은폐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니체한테서 이 은폐된 것은 권력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도의 지금 도덕의 계보학 1차 강좌가 18개나 있어요. 1시간짜리가, 50분짜리가. 거기에 보면은 도덕의 계보학 1차 자료 강좌에도 그게 나오듯이, 그 도덕의 계보학에서 모든 감추어진 것, 모든 도덕이라는 개념은 존재예요. 예를 들면 이 존재가 드러나는 게 진리라고 말할 때, 그 도덕은 지배계층의 힘을 드러낸다라는 거야. 힘을 배후에 감추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표면적 의미의 배후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지배자들의 조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철저히 니체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니체와 프로이트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니체는 프로이트 전시대 사람이잖아. 응?
니체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존재가 병들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데리다는 니체를 따라서 그 존재의 배후에 감추어진 그 폭력적 서열 배후에 들어있는 비존재의 정체가 뭐냐, 이래 질문하는 거라고. 그 비존재 배후에 들어있는 헤겔이 진리라고 말했고 하이데거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 개념의 현전 배후에 어떤 서구 형이상학의 폭력적 질서가, 그죠?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니네들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래도 데리다가 하이데거의 제자입니까? 하이데거의 제자지. 그런데 그 사유는 니체로부터 니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아니라 니체가 옳았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니체의 문체라고 하는, 박차라고 하는, 에프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하이데거가 아니라 니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뒤에 니체의 문체에 대해서 데리다가 또 연구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품에서 하이데거는 이런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 하면은 니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차이로 갖고 갔어야 됐으며, 니체와 같이 이 진리를 여성으로 봤어야 제대로 된 서구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결국은 현전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이 현전을 비판하려고 자기의 형이상학을, 서구 형이상학을 폭로하기 위한 아프바브라는 개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됐으며, 최소한 하이데거는 니체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진리를 여성으로 갖고 감으로써 형이상학 전체를 구체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 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유, 여러분, 프로이트의 억압의 개념으로 억압의 장소, 은폐를 억압된 것, 문화 속에서 형이상학에 의해서 주변화된 것, 그 다음에 철학자들에 의해서 무의식적 어떤 그 맹점에 의해서 소홀히 취급된 것, 그 다음에 시대 철학자들의 어떤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죠? 철학자들에 의해서 홀대시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나 철학자들의 책들을 꼼꼼히 읽고 거기 배후의 여백에다가 이런 철학자들의 어떤 그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의 그 나열을 데리다는 언제나 빨간색으로 데리다 이겁니다. 해결책 요 부분 빨간색으로 X, 요 부분 빨간 줄로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자기의 각주를 따로 다는 거예요. 이게 해체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이러한 책들을 새롭게 쓰는데, 그 쓰는 거는 언제나 그 텍스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의 여백의 옆에다가, 여러분 책 읽다가 옆에다 막 써놓잖아. 정리를 하든 뭐 자기 생각을 정리하든 그런 방식으로 데리다는 대가들의 책들을 빨간 펜으로 X표를 끄면서 그 옆에다가 여백에 끊임없는 자기만의 해석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바로 해체의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는 모든 걸 파괴하고 그게 아니고 해체되는 그 부분을 치료하고 만약에 해겔의 책이라 그러면 정신현상학의 이 부분은 서구의 어떤 그러한 형이상학의 폭력적 질서에 따라서 해겔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대신 이걸 폭로하고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의 이 존재 개념은 X표를 하고, 그죠? 그 X표 옆에다가 이것은, 현전이 아니라 부재 속에서 억압된 그러한 비존재를 제대로 밝힘으로써 이 존재의 진리를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데리다의 경고가 숨어 있는 거죠. 이 점에서 니체와 데리다의 텍스트들은 철저하게 서구 형이상학의 폭력적 서열이라든지 서구 형이상학의 억압된 것, 여러분. 니체는 기독교가 억압한 거를 다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학자들이. 이들 없었으면 오늘날도 종교가 오늘날도 사람들을 지배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종교의 진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화 시켰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철학자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또 다른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담론으로 오늘날도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니체가 이걸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의 폭력적 서열화 배후에 뭐가 숨어 있는지, 기독교의 진리, 존재 진리 사건으로부터 배후에 숨은 비존재의 은폐는 뭘 감추고 있는지, 이 진리가 여자라면 기독교의 진리가 쓰고 있는 여성의 그 베일을 벗겨서 그 베일 배후에 뱀과 같이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이 억압을 찾아서 이것을 까발리고 이 억압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체를 따라가는 데리다의 해체론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리다의 강좌를 무수하게 들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데리다를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진리관, 니체를 따라서 진리 배후에 오히려 진리는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 배후에 또 다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리다의 엄청난 그 남녀의 차이의 분석 중에서 여성이 왜 남성한테 헌신했어? 고대로부터. 그 헌신 배후에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그죠? 그 여성이 그 가족 내부에서 그 헌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전체의 가족의 소유관계를 역전시키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해겔의 주인의 노예와 변증법 같이 여성들은 남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관계가 역전된다라는 거야. 주인이 노예를 역전하듯이 남녀관계를 통하여 역전되는데, 이러한 독특한 진리관의 배후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 진리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그 진리는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데, 하이데거는 니체와 같이 그렇게 그 존재라는 개념을 현전으로 갖고 간 거는 너무나 순진할 뿐만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그러한 폭력적 서열을 그대로 따라가는, 비존재보다는 존재를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데리다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이데거 전공자들은 하이데거가 이러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이데거를 니체랑 같이 연구한 자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데리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이데거에게 찬밥 신세를 먹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이데거는 순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이데거 책을 읽었을 때 하이데거는 언제나 존재를 후기로 갈수록 신뢰의 해석학으로 갖고 갑니다. 그 존재는 이렇게 비존재를 감추고 그 비존재의 속임과 은폐를 감춤으로써 자기 배후의 힘의 의지를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의 해석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의 이 존재 개념을 갖고는 이 부분은 하이데거 전공자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가들은 니체 쪽으로 간 겁니다. 예도가 볼 때는. 왜?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하이데거의 존재의 드러남과 같이 그렇게 진선미와 성스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세계는 프로이트나 니체가 쇼펜하워를 통하여 확실하게 만들었던 그 문화의 무의식, 우리의 힘의 의지, 그리고 힘센 놈들이,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던 그러한 억압의 양식들이 이 모든 문화와 국가의 정책과 법과 권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이데거를 쫓아가겠어요, 여러분? 니체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데리다 역시도 자기의 해체론의 이러한 진리관조차도 오히려 니체 쪽으로 방향을 틀므로써, 그죠? 그 모든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문화 속에, 어떤 전통 속에, 그 다음에 종교의 경전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관습 속에, 그리고 무수한, 서구 역사의 어떤 그러한 그 문화적인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 예술 작품의 배우 속에 숨어져 있는 이러한 폭력적 서열들을 그는 밝히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이 부분이 오늘 강좌는 여러분들이 예도의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철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문도 나와 있지도 않고, 폴 리케르는 의심의 해석학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니체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데리다를 하이데거와 대비시키고 니체와 하이데거, 데리다의 삼각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면 철학에서 엄청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강좌는 그러한 것에 엄청난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가는 강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귀 있는 자는 이런 데리다 시리즈의 강좌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어렵지 않지만 엄청 깊이가 있고 모든 거를 1차 텍스트에 의존해서 강좌를 열고 있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고 이러한 진리관, 그죠? 마지막으로 예도의 코멘타리를 달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데리다의 진리관은
결코 에프롱이라고 하는 한 작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데리다는 언제나 그 해체의 그 자신의 어떤 그러한 탈구성의 수행을 철학자들이, 모든 철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맹점, 그 맹점, 그 자기 자신이, 철학자가 자기의 관점을 갖고, 그죠? 자기의 철학을 서술할 때, 예를 들면 미셸 푸코가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광기의 역사를 쓴다 그럴 때 데리다가 볼 때는 맹점이 하나 보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글쓰기와 차이에도 나오듯이, 그럼 네가 광인이 아닌데 어떻게 네가 광인의 역사를 쓴단 말이냐? 네 역사는 광인에 대한 역사지 광인의 역사가 아니다. 광인의 역사는 아무도 쓸 수도 없고 써도 해독이 안 된다. 너는 맑은 이성으로 너가 비판하는 이성의 개념, 이성의 힘을 가지고 너는 광인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는 거다. 아, 이런 거. 이 푸코가 글을 쓸 때 이걸 알았겠어? 이런 거. 혀를 찌르는 듯한, 보면 해체로는 그래서 정말 비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가 공격을 한단 말이야. 혀를 찌른 거야. 그래서 푸코가, 난 너 같은 새끼랑은, 너같이 이런 이상한 철학을 하는 이상한 인간이랑은 내가 상종을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 뒤로 데리다랑 말도 안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고. 말도 안 했지. 나 같아도 성질 나겠어. 이 도무지 진지하지 못한 이런 미친 인간이, 감히 나의 철학을 해체하는데, 그것도 광인의 관점에서 해체를 해? 이런 걸 맹점이라 그럽니다. 철학의 여백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적 글쓰기로 철학자들을 해체하는 그 데리다의 얼굴에는 그저 승리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승리의 미소가 보이지만은 예도가 볼 때는 그죠? 또 다른 다양한 것들을 놓치고 있겠죠. 언젠가 또 거기에 대한 강좌도 열겠습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진리관은 철저하게 은폐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감추어진 것,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같이 의식이 쫓아낸 것, 그리고 존재의 진리가 드러난 그 흔적에서 비존재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왜곡된 지점을 폭로하는 니체와 같은, 뱀과 같은 그런 이성을 가진 그런 진리관, 여러분. 그런 철학을 전개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리 누나 혼자 돌아가 됐는데, 어쨌든 예도TV가 이제 확장돼서 생방송은 의미가 없죠. 어쨌든 오늘 데리다 강좌 아침 저녁으로 열었는데,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일 줄로 생각합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네 번째 데리다의 이성이란 제목을 갖고 엄청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스!